만약 여러분의 딸이 거울을 보지 않으려 한다면, 그리고 평생 그 얼굴을 숨긴 채 살아가야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깊은 흉터를 입고 웃음을 잃은 소녀가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걸 멈추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은 다시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거울 속에는 어떤 얼굴이, 어떤 용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뉴욕 맨해튼에서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15년을 살았습니다. 빛나는 천들과 완벽한 실루엣,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들이 제 일상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얼굴은 제 딸 클레어였습니다. 클레어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였어요. 큰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와 살짝 들린 미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19살이 된 클레어는 모델 지망생으로 저와 함께 패션쇼 백스테이지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클레어는 항상 자신의 워킹이 좋아졌는지 묻곤 했고, 저는 그런 클레어를 바라보며 그 아이가 걸을 때마다 모든 빛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었죠. 딸의 미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날도 평범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뉴욕 패션위크의 마지막 날, 제 컬렉션 쇼를 위한 백스테이지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클레어는 제 컬렉션의 피날레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걷기로 했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클레어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스파크 효과를 위한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고, 클레어는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었지만 이미 클레어의 얼굴과 목은 심한 화상을 입은 후였습니다. 저는 클레어를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클레어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흐르는 붉은 물줄기를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제 목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구급차 소리, 병원의 냄새, 의사들의 긴급한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이 악몽처럼 이어졌어요. 화상이 꽤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라는 의사의 말이 흐려지는 동안 저는 그저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차가운 손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밤새 병원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었죠. 의사들의 표정에서 희망보다는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신에게 원망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클레어였는지, 왜 하필 그 순간이었는지. 클레어가 눈을 뜬 건 이틀 후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을 때 클레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만 감았죠. 그 침묵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미용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기능적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단정적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너진 건 클레어였어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딸은 이제 자신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 했고, 방 안에서만 지내며 빛을 잃어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빛도 피하려 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그 아이에게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3번째 달, 저는 매일 아침 클레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자는 말을 건네도 대답이 없었어요. 눈가리개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거울은 이미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빛나던 딸의 눈빛은 사라졌고 웃음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매일 밤 저는 딸이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치료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때는 딸의 패션쇼를 준비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의학 논문들을 뒤적이고 있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 전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종합병원, 시카고의 화상 전문 센터, 로스앤젤레스의 재건 성형 클리닉.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흉터 개선은 가능하나 원래 모습으로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희망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클레어에게 매일 공원에 나가볼 것을 제안했지만 항상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지치고 절망감에 빠진 저는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들을 넘기다가 문득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의 화상 흉터 치료 성공 사례.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영상 속에는 클레어와 비슷한 화상을 입었다가 놀라운 회복을 이룬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재건성형 분야의 발전상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화면 속 여성이 치료 전후 사진을 공개하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변화가 놀라웠죠. 흉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피부 질감과 색소 회복이 눈에 띄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름, 의사 이름, 치료 방법. 마치 마지막 희망의 지푸라기를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클레어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에 클레어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클레어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영상이 끝나고 클레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 말에 담긴 희망의 끈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의 병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을 발견했어요. 박정현 교수의 논문과 치료 사례들을 밤새 읽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네요. 라는 답장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클레어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딱 한 번만 한국 가보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시도해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클레어의 입에서 나온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었으니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맑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듯 했어요. 클레어는 여전히 선글라스와 마스크, 그리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저희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죠. 긴 비행 시간 동안 클레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기내식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는 미세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면서 클레어는 작은 목소리로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클레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딸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이 신기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높이 솟은 빌딩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한 흰색 로비와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우리를 안내했어요. 박정현 교수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빨라졌습니다. 이메일로만 소통했던 의사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교수의 진료실로 들어서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박정현 교수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전문성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멀리서 온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어요. 부드러운 말투와 유창한 영어 실력이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천천히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는 표정 변화 없이 클레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교수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으며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듣지 못했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박 교수는 자세한 진단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신경재건 주사, 그리고 정밀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치료 기간은 약 석 달 정도로 예상되며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거울을 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박 교수는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약속할 수 없지만
클레어가 다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첫 시술 날 클레어는 몹시 긴장했어요. 시술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클레어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돌아왔어요. 눈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클레어를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클레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클레어이며 영혼과 마음은 변함없고 얼굴은 우리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술 날 이소민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클레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이소민 간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클레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짧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희망이 되었어요. 적어도 클레어가 완전히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날의 시술은 전보다 더 길고 복잡했습니다. 박정현 교수는 클레어의 얼굴과 목에 새로운 피부 조직을 이식하는 과정을 진행했어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잠시 위안을 얻었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시술이 끝나고 클레어가 나왔을 때 통증은 전보다 심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딸을 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죠. 그때 이소민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클레어의 상태를 체크하고 진통제를 조절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클레어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 통증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모든 회복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며 그냥 얼굴을 가리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이소민 간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린 얼굴이 클레어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클레어는 처음으로 간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소민 간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도 알고 있으며 특히 클레어가 모델이었으니 더 그럴 것이라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을 때 소중한 사람들은 여전히 클레어를 사랑한다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말들이 클레어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가던 이소민 간호사는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클레어는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클레어는 스스로 물을 마시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클레어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딸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단순하지만 진실된 대답이었습니다. 클레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조금 걸어보겠다고 말했어요. 비록 여전히 얼굴은 붕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클레어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다른 환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적어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는 클레어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붉은 흉터는 여전했지만 피부의 질감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윤곽도 살아났습니다. 클레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마치 거울 속 모습이 자신인지 확인하려는 듯했죠. 이게 정말 자신인지 묻는 클레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정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회복 중이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클레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것은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 변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딸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속삭였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클레어의 얼굴에서 생기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클레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았고 스스로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른 환자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완전히 자신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었죠. 어느 날 이소민 간호사가 작은 선물 상자를 가지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화장품 세트였어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여성들이 몇백 년 동안 사용해온 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크림을 손등에 발랐어요. 향이 좋다며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민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밝은 햇살이 병실로 쏟아지는 가운데 간호사는 클레어에게 한국식 스킨케어와 가벼운 화장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설명이 기억에 남았어요. 거울 앞에 앉은 클레어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자신의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흉터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생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클레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진짜 미소였어요. 감사하다는 클레어의 말에 이소민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며 내일은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요. 그날 오후 박정현 교수와의 상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식한 피부가 아주 잘 자리 잡았으며 이제 남은 2번의 시술만 마치면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클레어는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반응이 저에겐 의외였습니다. 클레어가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박 교수는 아직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소민 간호사에게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다고 물어봐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 밖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클레어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즉시 이소민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가까운 한국 전통 음식점을 추천해주겠다고 했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클레어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오랜만에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들이를 앞두고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서자 풍성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소민 간호사의 추천으로 찾은 이곳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정통 한식당이었어요. 클레어는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소민 간호사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불고기라는 한국의 전통 요리로 맛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셋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클레어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틈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긴장했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는 모습이었어요. 불고기의 맛에 감탄하며 클레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소민 간호사는 우리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클레어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젓가락 사용법부터 식사 예절까지 클레어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이소민 간호사는 한국의 전통차에 대해 설명하며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 쌉싸름한 맛에 클레어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클레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길가에 있는 한 가게를 가리키며 잠시 들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가리킨 곳은 한복 체험점이었어요.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클레어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지 묻자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색상의 한복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선명한 빨강색부터 부드러운 파스텔 톤까지 그 아름다움에 우리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보라색 한복을 골랐어요. 가게 주인은 그 색이 클레어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말했고
이소민 간호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몇 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클레어의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클레어는 마치 한국 왕조의 공주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숨겨두었던 딸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다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조심스럽게 묻는 클레어에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사는 클레어에게 마스크를 잠시 벗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클레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어요. 사진사는 놀란 기색 없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답다며 웃어보라고 권했어요. 클레어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몇 장의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클레어는 이소민 간호사에게 한국에서 보통 이런 옷을 입는지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는 대답에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름다운 문화라며 여기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받는 것 이상으로요. 그 말에 저는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퇴원 전 마지막 진료일, 클레어는 박정현 교수에게 화장 없이 병원 앞거리를 걷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지 박 교수도 알았을 겁니다. 훌륭한 결정이라며 준비됐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어요. 클레어는 저를 바라보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귀국 비행기 안 창가에 앉은 클레어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석 달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클레어의 얼굴은 여전히 예전과 달랐지만 그 안의 영혼은 더 강하고 깊어졌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클레어에게 뉴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클레어는 패션 학교에 다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라서 바라보자 클레어는 모델이 아닌 패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껴졌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클레어는 생각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쇼핑몰에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하지만 클레어는 이제 달랐어요. 그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클레어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패션 비즈니스 과정을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은 클레어의 이야기와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단순한 미적 감각을 넘어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갖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클레어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첫 학기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가끔 불안해했고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클레어가 장애를 가진 모델들을 위한 패션쇼를 기획했을 때 모두가 그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다양성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클레어의 프로젝트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클레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한국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었어요. 지원해보고 싶다며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은 것이 확실한지 물었더니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웃게 된 곳이니까. 그리고 박정현 교수님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클레어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했습니다. 이소민 간호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기본적인 회화를 배웠어요. 밤늦게까지 한글을 익히는 모습이 진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새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 클레어를 보며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클레어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말을 클레어에게 전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클레어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지만 더 깊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명동의 붐비는 거리에서 저는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이 되어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박정현 교수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화상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팁을 알려주고 있었죠.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클레어는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인파를 뚫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은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클레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되었어요. 더 이상 흉터를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병원에 새 환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로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대요. 클레어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처럼 거울을 보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클레어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이유였죠. 다음 날 클레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클레어는 잠시 멈춰 섰어요. 혼자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1시간 후 클레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 한쪽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수라는 이름의 소녀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수가 오늘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왔다는 클레어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셋이서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클레어 뒤로 숨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3명은 한강을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지수는 클레어에게 상처가 있어도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고맙다며 지수도 정말 예쁘다고 말해주었어요. 상처는 우리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진심 어린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내려앉을 때 지수는 클레어에게 작은 종이약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으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과 함께였죠. 클레어는 감동해서 지수를 안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며 그때는 더 많은 곳을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어요. 지수가 떠난 후 클레어와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클레어는 처음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던 때를 회상했어요. 손에 든 종이약을 바라보며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종이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소원은 지수와 같은 아이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박 교수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거울조차 보지 않던 딸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거울조차 보지 않던 딸이 한국에서 다시 웃게 된 이야기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